김민수 레머리서치 대표님,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팀장님은 굉장히 오랜만에 네, 뵙고, 너무 오랜만에 뵙죠. 네, 또 대표님은 오늘 뵈니까 또 새롭고 되게 오랜만에 뵙죠. 얘 목요일에는 처음 뵙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도 며칠 전에는 네, 멘탈이 괜찮았는데. 그쵸. 네. 오늘은? 오늘은 그냥 팀장님 말씀드리러 왔다 생각을 하시고. 네. 근데 진짜 팀장님이 저번에 나오셔서 얘기한 2050 가겠어요 이러다가 진짜 그때 2400일 때 얘기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2050이라는 숫자를 주셔가지고 그때 신문에도 많이 나시고 그쵸. 막 이게 무슨 얘기냐 이랬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오늘 2160으로 끝났나요? 오늘 종가가? 네. 삼성전자가 55,000원에 2160이니까 세상에 나머지는 얼마나 빠진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그것까지 그랬었으면 다음에는 코스피 25,000 한번 얘기해 주세요. 25,000이요? 네. 2,500 말고요? 2,550 말고요. 정도. 오늘 시장 소회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특히 막판 이 10분의 움직임과 이게 너무 되게 특히 오늘은 지수 선물은 옵션이 아니었고 그쵸. 주식 옵션하고 옵션만 만기였는데도 정말 난리가 나고 장중에 H 지수가 50% 빠져서 낙인된다는 얘기 나오면서 막 그 해지한 분들이 막 우리나라도 뭐 정말 너무너무 복잡한 날이어가지고 오늘 거래량도 좀 터지고 오늘 진짜 간만에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솔직히 뭐 이것저것 다 겹쳐가지고 네. 누가 적군이 누가 아군인지 모르는 어. 이런 상황 쪽에서 나 살겠다고 지금 막 피하 고개 식별 들고 불가니까 나라도 살아야지 어떻게 그러면 나라도 딱 살아야지. 그런 장세였습니다. 어. 그런 게 확 눈에 띄었고요. 특히 파생 시장은 아사리 편입니다 지금. 네. 네.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한 보통 이렇게 큰 규모로 한번 네. 들어와서 어떤 흐름을 잡아가게 되면 여기서 보통 한번 이제 끌어내렸다가 아니면 뭐 고점을 찍었다가 네. 여기서 이제 반대 포지션으로 역방향이 나오기 크게 만든 그러니까 좀 길게 가는 방향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난번에 한번 나왔다가 실패했어요. 네. 예, 지난번에 한 17,900개인가 한번 나오면서 시장 한번 교란했다가 단기 반등 추세 나오고 바로 꺾여버렸습니다. 네. 그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국인도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겠죠. 한 네. 사람이니까 아니겠죠. 아군이 다 뭉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런 현상이 보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왜 이런 또 변화가 나오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선물만 말씀드려서 오늘 뭐 옵션 관련된 네. 해지 얘기 뭐 이런 거는 네. 뭐 좀 이따가 자세하게 하시면 합성 네. 선물도 난리도 아니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보통 또 이제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증한 펀드 들어올 때 됐다. 네. 뭐 공매도 금지한다. 네. 근데 공매도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공매도 금지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공매도 금지해도 시장을 끌어내릴 방법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한 중간에 네. 공매도 금지를 하면 네. 기존의 공매도 쳐놓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해피. 그러니까 무방합니까 그분들은? 그분 상관없죠. 어. 기존 분들은. 그러니까 포지션 갖고 있는데 이제 매수만 되고 매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런 상황 쪽에서는 뭐 그냥 끌고 가다가 연장이 되나요? 그래도 금지여도 공매 미리 쳐놓은 사람은? 외국인하고 기관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기간이. 없으니까. 이게 한계죠. 네. 그렇군요. 아니 예를 들어 금지를 했으니까 기한이 없으니까 당장 너 커버해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죠? 네. 금지. 그냥 금지. 지금부터 신규로 금지. 네. 그렇게 되는 포석을 읽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그 선물들이 또 악랄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이전에 포지션 갖춰놓자 이런 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부의 만지작 하드니까요. 손이 왜 이러지? 네. 그런데 네.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정부가 준비하는 정책 가지고 시장이 안정을 찾겠느냐? 그러면 혹시나 먼저 준비해서 지금 액션을 살짝 들어가고 있는 대만 보세요. 오늘 대만도 한 2% 빠졌거든요. TSM 실적 엄청 잘 나와서 지금 자시간에 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근데 네. 장중에는 네. 아마 이거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예 지금 TSMC 공격적인 매도거든요. 지금 네. 이런 단계에서 나오는 변화를 본다든가. 근데 또 지금 삼성전자는 좀 약간 다르죠 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고 있는 상황 보게 되면 오늘 솔직히 이렇게까지 밀릴 것인가라는 생각에 초반에 선물 보고 있었으면 안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장중에 끌어내린 거거든요. 네, 일단. 네,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뭔가 의도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자체가.
아니 오늘의 소회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하시는데 팀장님이 그렇죠 하시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 계시더라고요. 전 다 했고요. 이제 다 팀장님 네네. 한번 얘기만 들을 들어볼게요. 겁니다. 이제. 네네. 저도 오늘 음봉이 이렇게 길게 나올 줄은 진짜 좀 몰랐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근데 오늘 장중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끌려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것은 외국인은 오늘 국어일제 현물은 샀거든요. 근데 계속 팔다가 마지막에만 네, 선물하면서 네, 바뀐 거예요. 다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교란 요인들, 수급적인 교란 요인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저는 아직까지는 코스피 2150을 깨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면 좀 기술적 반등은 좀 더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뭐 좀 있으면 발표되는 9월 CPI가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죠. 미국 물가 우리가 왜 알아야 돼? 진짜 미치겠어, 진짜. 지금 그런 것들 보면은 아직까지도 물가, 통화정책 여기에 너무나도 휘둘리고 있어서 저는 원래 시장을 좀 베어리시하게 보긴 했지만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는 더 조심하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네. 그때 얘기하신 2050이 바닥일 거다라는 생각에는 변함 없으신가요? 최근 세미나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당연히 물어보시겠죠. 네, 그때 그러니까 천재적으로 잘 얘기하셨으니까. 2,400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너 너무 베어리시하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밴드 하나 낮출 거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네. 저희도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여기서 낮춰봐야 100포인트, 200포인트인데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더 낮춰서 일단은 여러 가지를 본다 하더라도 2000선 초반이면 굉장히 싸다라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뭐 최근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 나왔던 것들은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2000년대 고점 수준이 다 네. 왔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어서 언더슈팅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뭐 여러 가지 악재들, 뭐 크레딧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뭐 일시적으로 시장을 흔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오늘같이 수급 교란 요인, 특히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2000 밑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간 때문에 시장을 더 베어리시하게 봐야 되냐? 저희는 그거보다는 2000선 초반이면은 충분히 싼 구간을 들어왔으니까 거기서부터 매수하자. 더 밑으로 내려가면 좀 언더슈팅이고 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좀 매수 기회로 삼자라는 스탠스를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사자는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네. 그 과정이 되게 험난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근데 거죠. 지금 2160이니까 2050한 110포인트면은 4% 이제 4%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공격적으로 하셔도 됐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숫자로만 그냥 그렇죠. 숫자로만 들리면. 생각하면 근데 되는데 그렇지 못하신 이유는 혹시 왜? 언더슈팅이 좀 그러니까 세게 나오고. 이게 막 이렇게 갔다 갈 수 있을 것 네, 네. 같아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 1900을 간다고 한다면 10%잖아요. 또 그쵸. 한번.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라기보다는 최대한 언더슈팅의 충격도 좀 버퍼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2000선 초반부터 사기 시작해서 내려갈 때마다 조금 더 많이 사는 그런 분할 매수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오늘 CPI 결과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2250 직전 고점 한번 넘어섰다가 다시 이렇게 꺾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2250, 2300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2200은 또 10%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숫자를 보시건 100포인트, 150포인트 남았네, 별거 아니지 않아? 라고 하시는데 퍼센트로 이렇게 조금만 움직임이 된다면 굉장히 크거든요. 네. 특히 지금까지 조정받았던 거에 또 플러스 알파로 10%라고 한다면 그 충격 파장이 되게 크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조심하자.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좀 더 확인하고 대응해도 절대 네.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CPI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아니 CPI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상치처럼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도 네. 일단은 그 수치가 나왔을 때 시장이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번에 연휴가 있었잖아요. 제가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일단은 심리가 너무 낮아져 있고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 부분 선반영이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통화정책은 좀 완화될 거야.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경기 침체 아닌가 봐 라고 하면서 좀 더 반등을 이어갈 거라고 봤는데, 첫 번째는 좀 맞았던 것 같아요. ISM 제조표도 뭐 엄청 안 좋게 나오고 고용률 엄청 반등했다라고 하고 뭐 그러니까 시장이 급반등을 했던 거죠. 며칠 사이에 뭐 100포인트 이상.
그런데 저는 고용 지표를 보고선 이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인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긴 했어요. 왜냐면은 전반적인 경제 고용 지표들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실업률 하나가 이렇게 꺾였다라는 이유로 대폭락을 한 거고 코스피도 지금 2,200 밑에서 계속적으로 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CPI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주말 연휴 동안에 생각한 거는 일단은 11월 금리 인상 확률이 75bp 금리 인상률이 지금 80% 훨씬 네. 넘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도 50bp 할 수 있다는 확률이 60%대긴 한데 75bp 금리 인상 확률이 0이었던 게 지금 26%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CPI가 예상보다 되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면 인라인하거나 조금만 밑으로 내려와도 시장은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CPI보다도 코어 CPI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원 CPI. 네, 근원 CPI. 왜냐면은 지금 컨센서스가 6.5거든요. 3월 수치예요. 여기만 살짝만 높아도 고점은 또 한 번 경신이 되는 그림이라서 네. 코어 CPI가 6.5 밑이냐 위냐 요 차이에 따라서 시장이 되게 극명하게 엇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니요. 끊어가지고 네. 똑같이 하셨어요. 아 그래요? 정확히 그 말씀이십니까? 예, 말씀드리 그러면 그러니까 요 CPI 관련된 쪽에서 시장의 해석이 나온 다음에 네. 그게 이제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원하는 수치 나왔다. 네.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또 반응도 봐야 되니까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반등이 한다고 하더라도 네. 2250에서 2300이 저항으로 보시는 거죠? 네. 네, 거기가 이제 한계다. 네. 네. 왜냐면은 지금 이익이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2개월 선행 EPS를 보니까 저도 오늘 업데이트하고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하단으로 생각했던 게 232원이었어요. 오늘 업데이트 해보니까 235원이에요. 지금 벌써.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어닝을 끌어내리고 있는 게 전자랑 닉스거든요. 그쵸, 맞습니다. 두 개가 다 끌어내리고 있는데 네, 네. 신기한 건 버티고 있죠. 애널리스트들이 그 추정치를 심각하게 깎는 순간부터 전자랑 닉스가 반등을 하고 있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닝이 빠지는 것보다 결국 사람들은 이제 금리하고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에서 궁금한 게 오늘 저는 코스닥이 좀 빠지는 걸 보면서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다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 오늘 신라젠이 이제 상장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 그거 매매하느라고 딴 걸 다 팔았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논리를 코스닥에 조금 대입해 보면은 네. 코스닥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 회사들이 우리가 진짜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코스닥이 혹시 바닥일 수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혹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주가 이렇게 빠졌는데 네. 앞으로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거니까 더 빠질 거다라는 게 녹아 있는 건데 전자랑 하이닉스의 지금까지의 주가안을 놓고 보면은 안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 희망을 혹시 가지면 어떨까? 희망을 왜냐면 1부가 너무 안 좋은 얘기가 많아서 2부에 좀 희망을 균형을 찾아보려고 맞추시려고? 합니다. 네. 네. 왜 그랬었어요? 2부에 약간- 되게 안 좋은 얘기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네. 네, 웃기가 좀 어려운. 네. 네. 근데 이부도 그러면 저희 웃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웃자는 게 아니라 희망을 찾아보자. 균형을 희망을 찾아보자. 맞춰보자. 희망을 네. 찾아보자. 근데 이게 딱 그 중소형주가 어떤 심각하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이틀 전인가요? 한 4% 코스닥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 이제 출발이 된 겁니다. 네. 그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저것 다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1차 신호가 나왔어요. 반도체에 대한 이게 일단 지난번 저점대가 5만 원 초반대가 8만 원 초반대가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8만 원 초반 그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5만 원 5만 원 초반. 거기서 이제 만든 거에서 이 첫 신호가 그러니까 보통 감입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호재로 받아들이는 이 분위기들 이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저쪽을 좀 담아야겠는데 돈이 없네? 그러면 나오는 현상이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서 그러니까 예전에 들어갔던 것보다 좀 여유 있게 팔 수 있는 쪽이 어디냐 보게 되면 보통 얘기는 태조 이방원. 네.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연초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안 밀린 쪽이지 않습니까? 아우. 집중적으로 매도 나옵니다. 그 매도 나가다가 그걸 이제 이쪽으로 갈아타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게 수급 쏠림이라고 하는 이게 한국 증시의 특성이거든요. 네. 없는 돈 가지고 뭔가를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일단 촉발이 된 거고. 근데 그 과정 쪽에서 솔직히 뭐 방산주가
한 주 만에 뭐가 바뀌는 게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수출 취소되나요? 아닌데 약간 센티멘탈에 따라서 움직였던 이게 크다 보니까 나왔던 부분들이 지금 또 거기서 밀리면서 그 안에 들어갔던 섹터들 다 밀리더라고요. 네. 이게 일단 촉발되면서 나왔던 변화가 거기서 큰 것 같고. 코스닥에서.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코스닥 중소형주도 똘똘한 회사들 많아요. 많죠. 예, 저희가 뭐 코스피 뭐 PBR 보면서 뭐 0.8배 이거 보면서 뭐 야 이렇게 싼 거 있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중소형주 보면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네. 라는 쪽 특히 이번에 그러면 반도체가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는 뭐 이제 후공정이나 아니면은 또 어차피 미세화 공정 가면서 수혜받는 쪽들은 올해도 실적 좋고 내년도 실적 좋아요. 근데 그것까지 무참하게 빠진 종목들 많거든요. 그러면 이 판단의 기준이 그러니까 그러면 밀리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손절이 나가죠. 손절이 나가면 하락해 보입니다.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 매수는 없어져요. 그리고 계속 매물만 쌓이죠. 이게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아까 얘기하신 반도체 중에서도 장비주가 최근에 AMAT이나 이런 데서 막 까요. 네. 이것 때문에 앞으로 그냥 투자 안 한다는데 장비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를 회사를 커버한 애널리스트들도 추정치를 깎아야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그럼 그걸 기다리다가 깎이면 사나요? 아니면 이거랑 좀 다를까요? 그런 뜻인데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시죠. 예. 저는 눈높이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종 대형주들은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 실적을 발표한 뒤에 보니까 아주 낮았던 눈높이보다는 좀 낮네? 아, 다행이다 라는 심리가 세게 들어오면서 시장이 주가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이나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수급적인 흐름들을 본다면 이거보다 못한가? 라는 퀘스천 마크를 갖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팔고 싶은 욕심이 와 못한가가 나면 사는 게 아니고 더 판다는 판단하는 거죠. 거죠. 아,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 나오는 건 반등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아 그래 많이 떨어졌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행이야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주가는 좀 바닥을 잡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희망을 찾자라고 말씀하셔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진짜 많이 낮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제가 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요. 최근 이익 전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익 전망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좀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요 밑에가 반도체거든요. 네. 반도체 3분기 영업이익률이 15.7%예요. 네. 2011년 이후 3분기 평균 영업이익률이 17.1이었는데 그보다 한참 낮아졌고 4분기 영업이익률은 12.5%입니다. 네. 근데 과거 평균 4분기 평균이 15.7이었는데 이거보다 한참 낮죠. 네. 거꾸로 보면은 2016년, 2019년 영업이익률이 11%대에서 실적 바닥을 잡았는데 그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업종은 이익 전망이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떨어져서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만약에 시장이 턴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봐야 되는 게 반도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이런 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닥이나 다른 종목들이 왜 이러냐라는 것들은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아직까지. 코스닥은 코스닥도 네. 그렇고 다른 업종들 반도체를 뺀 업종들을 보면요. 일단은 뭐 분기별로 일단은 보여드리면은 분기보다는 연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연간을 네네. 보시면은 요게 위에가 반도체 연간 영업이익률이고 밑에가 반도체를 뺀 나머지 업종들이 코스피 영업이익률인데 반도체는 내년 13%까지 레벨이 다운돼 있습니다. 좀 더 네, 떨어질 네. 수는 있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8 최저점보다 저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반도체를 빼고 보면 올해는 2021년에서 8.0에서 영업이익률이 7.1로 떨어지지만 내년은 7.8, 24년은 8.6. 21년보다 이익이 더 좋아진다라는 네.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실적 시즌이나 실적을 바라볼 때는 반도체도 좀 더 내려갈 여지는 있지만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고 오히려 걱정해야 될 것은 시클리컬이나 소재 산업재 그동안 좋았던 업종들이 이제부터는 다시 실적을 한 번 더 끌어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그림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오곤 있어요. 뭐 현재까지도 반도체 이 계속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22년 영업이익 전망치 전월 대비 그리고 3개월 대비 변화를 보면은
철강, 기계, 운송, 화학, 에너지까지 꺾이기 시작했고 네. 내년 전망도 운송이 제일 많이 꺾이고 있고요. 최근 네. 들어서. 그리고 철강도 많이 꺾였고 에너지도 최근 들어서 좀 꺾이는 모습들이고 화학도 최근 3개월 동안 좀 조정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는 작년 8월, 7월, 8월 때부터 계속 이익이 떨어져가지고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업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기대했던 게 이제 막 꺾이기 시작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심리들이 조금씩 들어올 때마다 시장은 그 주가들은 좀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을 혹시나 만약에 환율 효과 가지고 방어했던 부분들은 시장에서 안 쳐줄까요? 방어했던 부분들이 더 환율 효과가 더 세게 들어올까라는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실적이든 경기든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가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Q 쪽으로만 보자. 이제는 그런 Q 쪽으로 보는 게 예. 맞겠다. 예. 환율은 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예. 쉬었다가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긴 있는데, 근데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끝났어요. 환율 효과도. 모멘텀적인 측면에선. 왜냐면은 2021년 3분기 전년 대비 변화율이 원달러 환율 변화율이 마이너스 2.5였던 게 2021년 4분기에 그게 플러스 5.9로 올라와요. 그러면은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보면 환율 모멘텀은 이제 7%가 이게 깎이는 시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전년 대비 15%였어요. 계속 올라왔는데 이게 이렇게 툭 꺾이는 시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들이 좀 부담스럽고 또 시클리컬은 최근 원자재 가격들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최근 PPI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남아 있는데 가격을 깎아달라는 사람들은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스프레드로 먹었던 시클리컬들 그리고 환율 효과를 엄청나게 기대했던 부분들 좀 조심하고 지금은 피해 효과는 약해지는데 Q가 줄어드는 것들은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G10 GDP 성장률인데요. 3분기 대비 4분기, 4분기 대비 1분기가 계속 낮아집니다. 네.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좀 낮춰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실적 눈높이가 이미 많이 낮아진 업종에 대한 관심은 가질 수 있대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죠. 그럼 아까 보여주신 그래프를 보면 실적 하향 조정에서 2022년, 2023년 동일하게 변화율이 조금 낮았던 게 뭐가 있었죠? 철강. 아, 같이 떨어지는 네네. 업종이요? 네네. 운송. 뭐 반도체는 계속 떨어지고 대부분일 있고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좋아지는 게 아마 유틸리티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골라내고 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볼 의미가 없나요? 여기서 골라내자라고 하면은 자동차가 그나마 아직까지는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동차는 최근에 UBS에서 셀 나오고 완전 한번 한국을 그쵸. 물론 한국 자동차도 아닌데도 같이 아닌데도, 빠졌는데 그럼 그 자동차 얘기하셨으니까 네. 자동차는 지금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현대차 막 3등 된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네. 막 전기차도 잘 팔고 이러고 있어서 근데 주가는 뭐 십주구리한데 뭐 네. 모르겠는데 깜짝이야. 그런 근데- 단어를 쓰시다니. 근데 예를 들어 UBS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에 뭐 유럽이 뭐 20%가 까이고 뭐 어닝이 뭐 이렇게 되는 그림이 한국에 혹시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네. 자동차도 내구재다. 네. 경기 침체가 나왔을 때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쪽이 이제 의문이 나오면서 최근에 그거 많이 되고 있죠. 유럽의 사례를 봐라. 라고 하니까 캐파 자체가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나왔을 때 그럼 또 이제 전기차로 돌아가게 되면 전기차의 무용론 막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기요금도 올라가는데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전기차 할 때냐?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쪽도 유럽이 전기차 안 팔리긴 해요. 네, 지금. 그렇다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애써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 유럽은 그렇게 치고 어차피 저기는 뭐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 즐비에 있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보자 이러면서 지금 미국만 보면서 지금 움직이는 단계가 지금 흐름인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을 때거든요. 좋을 때인데 이번에 나왔던 뭐 리포트에서 GM하고 포드 그 단어 안 쓰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만들었던 주가를 그렇게 만들었던 원인은 있죠. 이제 미래 한 6개월 뒤를 보고 얘기를 하는 이익이 거겠죠. 반토막 난다고 거기서 주장을 그렇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끌어오면서 움직인 게 있는데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 그래도 3분기 실적하고 괜찮을 텐데라고 하는 부분들이 방어하다 보니까 그만큼은 아니죠 지금. 네. 근데 마찬가지로 교과서로 본다. 그러면은
영향을 받을 것 같죠. 네. 그러면은 사실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논리대로 하면은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가 이렇게 될 거니까 별로인 거로 해석이 저는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 지금까지 안 좋았던 애를 봐야 되면은 아까 보여주신 거에서 많이 조정이 된 애들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거는 어떻게? 아니, 저는 장기 네. 좀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 실적 이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장을 뒤흔들어 놓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과정에서도 먼저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업종들은 그동안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는 그리고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낮아져 있는 대표적인 업종을 보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이요. 네. 네이버 네. 카카오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업종은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 근데 디스플레이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좀 모르겠고 일단 반도체 인터넷이 다음 사이클에서 바닥을 먼저 잡을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자동차를 말씀하셔서 저는 자동차가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 전후로 해서 한번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좋겠죠. 네, 나무 그러니까요. 나쁠 수가 없겠죠. 근데 이번에도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을 발표했을 때도 예상보다 못했는데 다행이다라는 것들로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대차, 기아차도 실적을 발표한 거 보면 뭐야 실적은 이건데 주가가 여기야 하면서 네. 한번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유럽이 이미 많이 안 좋아졌고 네. 미국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버텨줬던 것만큼 버텨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서는 좀 많이 회의적인 게 저도 뭐 보시면 아셨겠지만 전 9월에 FMC 때 뭐 점도표도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경제 전망이었어요. 네.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2022년 GDP 성장을 전망을 1.7이었던 걸 0.1로 낮췄거든요. 자, 그럼 1분기 때 3.7 성장했고요. 2분기 때 1.8 성장했으면 네. 0.2가 되려면 얼마를 간다는 마이너스 5%. 네, 대략. 네. 전년 동기 그렇죠. 대비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죠. 네. 근데 너무 평균이니까 네. 버한들을 넘겠지 하고선 레인지를 봤더니 0에서 0.5였어요. 네. 근데 프로젝션을 보면은 상향 조정할 여지는 있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FMC 때 점도표를 5자를 평균치로 가져가면 자기네들도 앵커 효과가 있어서 되게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은 5로 만들고 충격을 줄 변수는 경기 쪽으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2년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우리는 이렇게 경기 침체를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물가 잡을 거니까 너네 섣부르게 움직이지 마. 네. 라는 시그널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상향 조정된다고 해도 연준이 생각하는 것은 올해 3분기는 모르겠고 4분기는 무조건 굉장히 큰 침체가 있을 거다라는 네. 전망을 하는 것 같다는 네. 판단이죠. 그리고 이미 GDP 성장도 거의 0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가 미국도 버티기 좀 힘들다. 네. 특히 올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6개월 좀 지나고 있거든요. 실물 지표에 이제 금리 인상의 파급력들이나 그 영향력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게 1년치가 되는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많이 조심해야 된다. 경기 측면에서. 그렇게 보는데 주가의 선행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좀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에 바닥을 잡을 수 있겠다. 경기가 만약에 진짜 내년 초가 바닥이면 주가는 그 전에 오겠죠. 바닥이 그쵸. 당연히. 네, 네. 예. 근데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역성장을 하고 예. 턴어라운드는 가능하겠지만 이게 플러스 성장하는 건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로로 보면은 좀 빠르면 올해만 내년 초, 좀 늦으면은 내년 1분기 중에는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것 같아요. 험난하다. 험난하다. 왜냐면은 못 견디고 주식을 바닥에 팔고 나갈 사람이 많아지는 사태가 있을 거다.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아니야, 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더 질문을 듣고 한번 네. 대답해 주시면 아니, 어떨까요? 아니. 아니, 질문 한번 해주시죠. 아니, 특별히 질문이라기보다 네. 아니 이제 못 견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채팅방에서도 반대 매매 이야기가 네, 몇 네, 번씩 네. 나오길래 맞아요. 근데 오늘 관련해서 조금 수치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별로 많이 안 오늘은 그게 나온 게 별로 없고요. 그렇습니까? 네. 이제부터가 문제죠. 지금부터가 문제다. 네, 그러니까 한 19조 정도까지 있던 게 이제 한번 쓰나미가 빠졌죠. 물렸습니다. 한 16조 5천억대. 근데 오늘 보니까 예탁금이 50조가 깨졌어요. 깨졌어요. 네, 깨지다 보니까 그러면 돈은 점점 주던데 예탁금 대비해서 보통 한 30% 친다. 네. 그러니까 시중 융자 네. 비율을 친다라고 하게 되면 15조거든요. 네. 네네. 이게 지금 나오는 효과가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갖고 신용 아직 낮지 않습니까? 네. 네, 보통 거친 종목으로 하겠죠. 신용은 거친 종목으로 하는 거죠. 예. 거친 종목 아니면 지금
이렇게 깨졌는데 다시 한번 뭔가를 해보겠다 그렇죠. 싶어서 또 남은 네. 돈을 또 들어가죠. 그게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중소형주겠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이번 주에 타격을 보다 보니까 이거 그대로 효과 나오게 되면 또 다음 주입니다. 네. 이게 밀려가는 계속 들떠 밀고 내려가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희망적인 얘기 하자 그러면서 질문이 있었으니까 답을 해주셔야죠.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니까. 거짓은 아닌데 네. 얘기를 하면서도 우울한 건 뭐죠? 이건 이 기분은 괜찮습니다. 네. 저희 그래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보는 네. 걸로. 네. 그러니까 그 신용이 해소되는 과정이 아직 안 나왔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신용 정리될 때 보면은 네. 이 정도가 적정 수준이니까 여기서 멈춰야지 이게 아닙니다. 안 돼. 항상 밑으로 더 언더슈팅이 그렇죠. 항상 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너무 이용하는 그러니까 곧버스죠. 네. 네, 이걸 가지고 또 이용하는 세력들도 많다 보니까 유도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돌아 이런 선물 네. 네. 이런 쪽으로 영향도 끼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당일중으로 뭐 누적으로 그러니까 당일중으로만 막 만 몇천 개 이거 본 적이 이 만병이 몇 조야 이게 25만 원. 금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금액도 그러니까 레버리지다 보니까 예. 훨씬 더 큰 거죠. 가격하고 보면. 그러니까요. 제가 2008년도에 기억을 했을 때는 네. 저희는 그랬습니다. 당일주에 이렇게 나온 적 있었어요. 네. 한 4-5번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때 규모가 그건 이제 거의 뭐 제 느낌으로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네. 몇몇 한 서너 개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 보여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그때는 워낙 다들 저희가 힘들다 보니까 네. 그냥 무방비 상태였거든요. 그거 끌고 내려가는 거 보면은 거의 그렇게 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예의가 있었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12,000, 13,000개까지 그렇죠. 당일 중에 안 늘어나요. 근데 이번에는 아직도 뭐 2만 개까지 늘어나게 되면 이건 하루 캐파를 얼마나 보는 거야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들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또 이렇게 하나 둘이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뭐 복잡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베이시스가 되게 나쁘게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하면은 선물이 너무 싸진 거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나 선물을 사서 올릴 거야는 아닐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네. 보통 이렇게 베이시스가 급격하게 바뀐 다음에는 네. 그 다음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변화가 나옵니다. 맞춰야겠죠, 네. 논리를. 예.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내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정은 나오되 그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근데 지금 기조는 뭐 오늘도 보게 되면 거의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이제 2방 맞은 거지 않습니까? 네. 17,000개, 뭐 오늘도 15,000개 이렇게 맞게 되면은 그냥 열려놓는 거죠. 지금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네. 네. 팀장님은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승 MC가 여쭤본 거예요. 네, 저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언더슈팅 폭을 우리가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 대응이 맞기는 하겠지만 좀 천천히 나눠서 사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냐면은 저 코로나 때 1,500 깨졌을 때 저 멘탈이 완전 나갔었거든요. 1457을 갔었습니다. 100포인트 빠진 날입니다. 완전히 나가서 밖에서 담배만 피고 있었어요.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고. 그리고 그 그날은 전후에서- 전화도 안 옵니다. 네. 친구들한테. 네. 그리고 약간 경험자로서. 주변 저희 부장님이 아. 주변 분들한테 경민이한테 말 걸지 말라고 아이고. 좀 불안정하다고 지금.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일정이 있었던 건 다 소화하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해서 4월 7일 날 자료를 냈어요 제가. 네. 바이콜 하면서 2분기 타겟 2,000포인트 조금 간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말을 걸었어요. 그 정도로 멘탈이 되게 불안정했었는데 그걸 거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왜 내가 1750이라고 바텀을 봤었는데 그걸 깼다고 멘탈이 나갔을까 아니면 그때 더 세게 말했으면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2000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텀 굉장히 싼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 밑으로 내려가서 모두 다 공포스러울 때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 있게 바라볼 업종들,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다음 사이클에서 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은 어느 정도 유동성이나 현금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셔야지 이런 극심한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올해 하반기 내내 뭐 안 좋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뭐 유동성 확보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기회가 왔을 때 내 현금 비중이 빵이라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최소한 30% 정도의 유동성이나 현금 비중 갖고 계셔야지 그 다음 사이클에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하반기부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내년 하반기. 하반기. 네, 내년 1분기를 지나면서 턴어라운드하고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23년 전망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2016년, 17년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때가 어땠죠? 2017년이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장이었죠. 삼성전자가 쫙 땡겨주면서 막 모든 사람이 돈을 벌 것 같은 아 정말요? 장이었죠. 17년 말까지. 근데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셌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아, 셌습니다. 그래? 근데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네. 주변 분들은 돈을 되게 잘 벌린다고 생각했어요. 네. 많이 하는 종목이니까. 네. 그쪽에 잘못 들어갔다가 바이오 쪽에서 거덜나신 분들 많아요. 바이오는 이제 그 전에 한번 너무 세게 났었으니까. 예, 예.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맞아요. 2016년, 17년도면 지금 봐야 건 반도체부터 반도체 소부장밖에 그럼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소부장 아니면 시장을 사든 그냥 시장 ETF를 사시든지 그냥 아예. 근데 아예 그냥 예. 예, 그래도 그때 제 2016년, 17년 2년 동안의 흐름을 봤더니 지수는 25% 좀 더 올랐어요. 네네. 근데 반도체 업종 지수가 100% 올랐어요. 네. 2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이 IT 가전. 그 다음에 뭐 은행, 철강, 그 다음에 IT 하드웨어, 그 다음에 네. 인터넷, 뭐 이런 업종들이. 그러니까 IT가 그냥 시장을 쭉, 그러니까 반도체가 18년 형님으로서, 초까지. 예, 반도체가 형님으로서 쭉 끌고 가고, 그 다음에 IT들이 다 같이 이렇게 붙어줘서 이렇게 막 움직였던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 2분기에 반도체 이익이 어떤 레벨이든 저점이 나오게 된다면 좀 의미 있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제 하이닉스나 뭐 이런 거 적자 나오면 이제 바닥이야라고 하시는데 재밌었던 것은 2016년에도 실적 바닥이 가시화되는 시점부터 바닥이 잡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몇몇 분들은 네가 그렇게 보면은 이제부터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조금 기다리자. 조금 아 기다리자. 실제로 그 네. 실적이 실적이 봐야 어느 정도 보였을 아웃라인이 때. 나와야지 네. 바닥을 근데 잡는 제가 하나 여기서 궁금한 게 미국은 그때 우리나라가 18년에 주식이 내내 빠졌거든요. 네, 1년 맞습니다. 내내 네네. 빠지고 네. 19년에 기고 반등하려다 코로나 맞고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19년에 주가가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훨씬 실적의 바닥을 훨씬 먼저 선행해서 미국은 주식이 올랐는데 한국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네. 또 옛날에는 보면은 예를 들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2008, 또 너무 옛날에 2008년에 삼성전자가 분기 적자 난 적이 있습니다. 주가가 그 당시 주가로 50만 원이 깨지고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만 원인 만 원이죠. 거죠.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이러는데 정확하게 적자 낸 날이 바닥을 찍더라고요. 네. 리만 아, 때도. 그랬어요? 그랬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둘 중에 뭐 어느 걸까요 이번엔? 그러니까 리만 때일 건지 아니면 18년 일 건지. 왜냐면 둘 중에 미국은 뭘지. 그때는 갔었는데 우리는 안 갔었으니까. 적자를 바라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닝의 쇼핑이 들어가야죠. 어닝의 바닥과 이 주가의 이 갭이 네. 멀 거냐 가까울 거냐를 보면 어떤 거일 것 같으신지. 좀 가까울 것 같아요. 요번에는 어닝이 바닥을 찍기 직전쯤에 갈 거다. 멀지는 않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두 분 다 저도- 동일하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솔직히 8만 원대 초반에 네. 진짜 앵커님도 아시는 지인분한테 사시라고 그랬어요. 하이닉스를. 아, 네. 네. 네네네. 진짜 대표님 이 진짜 이거는 정말 그때 모 종가가- 종목 오늘 아까 얘기 나왔던 그 모 종목도 있고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지인입니다. 네. 8만 3천 원에 사시라고 그랬었어요. 네. 아, 네,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이제 뭐 또 지금 9만 얼마 아니에요? 9만 4천. 네.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8만 원대는 웬만해서 못 갈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이 들어오는 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만 원대 막 치고도 못 갈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이게 보통 저점대 박스 그때 2018년도 보게 되면은 네. 턴 나올 때 보면은 저점에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구간이 나와요. 네. 네. 그게 한 번씩 나와요. 아. 그거를 잘 견디게 네. 되면은 그 다음에 레벨업이 확 되는데 예. 그때는 못 쫓아가요. 요때 하도 당연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그래서 이때 좀 사놔야 이걸 쫓아갈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표님이나 팀장 같은 고수들이야 올라갈 때 따라갈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이제 개인들은
10,000원을 받으면 11,000원에 사기가 정말 너무너무 네.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막 네. 미칠 것 같거든요. 사는 게. 근데 저희 같은 개인은 제가 해야 될 아니, 만 아니에요. 저도 주식 못하기 유명하니까. 어.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조언.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번에 이게 이렇게 보신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조언. 제일 좋은 거는 그러면은 네. 그냥 이번에 만약에 94,500원이다. 네. 그러면은 지금 한 주 사보세요. 한 주.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10주를 사겠다. 아, 예. 한 주 사시고 그러니까 내가 100이라는 돈이 있으면 네, 한 네. 10원만 사봐라. 네, 이렇게. 네. 시계를 넓히는 거죠. 예. 흔히 말해 보초병 세워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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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대응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르면 더 사고 오르면 더 이렇게 하고 그래도 되고 어차피 지금 딱 고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예. 이제 밀리면은 손절하고 나가고. 예? 아, 더 사고요? 네, 더 사죠. 아, 더 사는 더 거고? 사고. 아, 예. 불타기가 이걸 이제 아니고 맞춰가는 불타기로. 거죠. 내 예. 매매가를. 예. 근데 더 좋은 방법은 네. 제가 그때 기억이 그때 2018년도에 바이오로 한번 망했다가 네. 그 아이고. 반도체로 그 이상을 벌었어요. 이러셨군요. 어. 아직도 제가 ENF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부터 네. 원익 시리즈 쫙 있거든요. 원익 네. 뭐 있죠. 아이고 그거 없었으면 또 여기 못 있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의 여파가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거를 또 몇 차례 실감하다 보니까 네. 방법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보기엔 이번엔 장비 사이클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장비 맞아요. 쪽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네네. 소재 쪽이 먼저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네. 근데 소재가 지금 어차피 삼성이 지금 이를 악물고 있는 게 네. TSMC 따라간다고 하면서 2027년도까지 1.4나노 네. 여기 노리고 있거든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TSM 실적 발표가 가이던스가 좋은 것도 있지만 네. 되게 의미 있었던 게 5나노의 비중이 옆으로 기다가 이번 실적 발표 때 확 떴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시작하나 봐요. 네. 이제 약간. 이게 5나노 가게 되면 이제 투입 비용 대비해서 얼만큼 효율 그러니까 반비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도 따라가겠다라는 입장으로 나오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미세화 또 적층 구조 확 끌어올리는 이쪽으로 다 삼성도 끌어올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막혔지 않습니까? 중국 쪽으로 안 갑니다. 왜? 그걸 미리 알았나 봐요. 지금 평택 공장을 막 그렇게 드라이브를 건다는 얘기가 그냥 여기서 하겠다. 네. 근데 또 뭐 치포 얘기 나오면서 미국으로 갈까 말까 하는 것도 약간 고민스러운 게 네. 일단 집중은 여기 하겠다는 것 같아요. 네.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러면 어차피 필요한 건 또 미세화하려면 EUV고. 그러면 거기서 또 지금까지 일본 쪽으로 일본에서 들어왔던 이제 소재 쪽도 지금 올해부터 국산화 많이 됐더라고요. 네. 네. 이런 거는 소재는 폭발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보면 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네. 요즘 그거 찾고 있습니다. 네. 소재가 좋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팀장님은 그러면 아까 가깝다고 하셨는데 네. 얼마나 가까울까요? 빨라봐야 올해 말 내년 초 빨라야 아니면 조금 실적을 조금 더 확인하고 싶어 한다면은 내년 1, 4분기 중 아니면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실적 바닥이 내년 2분기인데 네. 주가의 바닥이 1, 4분기다. 거의 붙는다고 거의 보시면 붙는다고 보고 있어요. 보통 네. 6개월 6개월 이상 보는데 오는- 이번에는 네. 바짝 왜냐면은 붙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부터 저점 시점에 대해서 계속 왔다 갔다 그렇죠. 해서 주가가 폭락했다, 그렇죠. 급반등했다, 폭락했다, 급반등했다 계속 네.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1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서 4월 말 정도 내년에 4월 말 네. 정도 지나면서 아니면은 올해 말 그러니까 4,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네. 2023년 실적 가이던스를 줄 때 네. 어느 정도 레벨을 주는지가 네. 저는 좀 그게 첫 번째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 1월 말이겠네. 1월 네, 말. 1월 말. 그래서 제가 1월 올해 말 내년 예, 초라고 1월 봤던 말. 거는 첫 네. 번째 분기점이고 거기서 명확한 포인트, 트리거 포인트를 못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한 분기 정도 딜레이 될 수 있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막 여기 레벨에서 훅훅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레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5번 나온 저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좀 넓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방향성을 잡을 것 같은데 1900. 근데 저는 약간 무섭긴 바닥 하다. 레인지 네. 바닥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에 숫자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되게 짧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가 한 번은 1로 바뀔 수도 있긴 있겠다. 있겠지만 근데 그게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하니까 그거를 좀 잘 활용하셔서 매집하시면은 내년 2024년까지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게 리만 때도 그랬는데 2000 넘었다가 1000을 깨고 930 그날 맞습니다. 저녁을 먹었거든요. 네. 이게 선배님들하고. 그때 다들 사람들이 야 이게 1000이 깨지는 거랬는데 정말 짧게 있다가 네, 맞습니다. 그거는 갔었거든요.
이번도 3천에서 2번을 내려오긴 하는데 짧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네, 대표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네네. 그때 다 틀려요. 맞아요. 아, 그게 다 틀려요? 그렇죠. 그때- 앞자가 바뀌니까 네. 그때 살아남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때. 그냥 공포라서 털고 무섭죠. 나가려고 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아,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제 다들 그때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IMF 때 간다. 300 본다. 아. 이거 거의 대세였습니다. 밥 그때- 먹을 때 다 그때 한 6명 먹는 거 네. 올해냐면 500 간다, 아, 400 정말요? 그랬었어요. 아. 그때 또 저 하나 신입 5년 차 애가 어릴 때였는데. 예. 근데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게 바닥이었어요 그날. 근데 그 미네르바라고 또 유명한 분이 그때 거기 탄생하면서 네. 네. 그분 잘 맞췄어요. 잘 네. 맞췄는데 또 그분 신봉자들은 또 다 털렸죠. 네. 기다리다가 올라가는 것도 못 보고 네. 이런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아요. 네. 이번에도 계속 이제 2,600, 2,300 네. 계속 내려오기 시작하게 네. 되면 주식은 그래 손절하게 되면 이거 영원 못 찾는 거다. 어디 약물 가면 버텨보겠다라고 네. 지금도 버텨요. 네. 근데 결국에는 거기서 그러니까 멘탈이 1900 얼마가 되면 이건 진짜 아닌가 보다 네. 이렇게. 이건 내가 잘못했어. 네. 그런데 그때쯤 되면 이제 첫 얘기 나옵니다. 그렇지. 네. 그렇죠. 네. 2000 깨지면 그렇게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1400이 나오겠죠. 그 코로나 네. 저점 얘기 나오기 시작하겠죠. 직전 저점 가야 된다. 아니 이거는 제가 개인 투자자로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진행자로서도 맞지만 잠깐 빠져서 아니 이제 제가 주식을 한 지 이제 한 2년이 돼가는데 2년 동안 하면서 이제 주위에서 많이 들리는 말이 그래도 견디면 된다, 인내하면 된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또 방송 촬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전문가분께서도 인내하면 된다. 몇 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한다. 힘들 때도 있고 뭐 좋을 때도 있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인내하면 언젠가는 회복이 된다고 근원적인 생각하세요? 질문이네요. 진짜. 네, 이건 정말 근원적인 질문인데요. 주식 고수 팀장님께서 고수는 아닌데 저는 지금 레벨이면 무조건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HTS, MTS 다 꺼버리라고. 안 봐야 된다. 보지 말아라. 보면은 견딜 수 없다? 없을 수 있어요. 진짜로. 인간이 예. 저는 그러니까 분명히 장기적으로 견디면 미래는 밝다라고 믿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진짜로 내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견디면 언젠가 회복이 되는 건 맞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계속해서 보면 현실적으로 네, 쉽지 어렵다. 않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네, 네. 말씀이셨던 것 같고 네. 대표님은요? 저는 끄시기 전에 네. 좀 팔고 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손 안 나가요. 막 50% 계좌, 60% 계좌 있으면은 마이너스. 그죠. 예, 마이너스. 손 못 나갑니다. 못 나가는데 왜냐면 조금이라도 현금을 갖고 있어야.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저희가 만약에 뭐 2천이 살짝 깨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못 삽니다. 절대 못 사요. 네, 그때는 다 같이 심취돼 있죠. 종말론에 대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무서워. 네.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면서 다시 어차피 그건 삽니다. 그리고 내가 내 종목 뭐 6, 70%까지 빠졌다가도 올라가는 거 거의 절대 못 삽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왜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아닌가의 사람이 크냐면은 일단 멘탈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90%로 막 깨지고 있다가도 현금이 그때 한 10%인가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회상한 적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해봐야 본전. 근데 이게 거의 뭐 6배, 7배가 나면서 네. 계좌를 끌어올리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금의 차이가 지금부터는 왜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아니 저기 나와가지고 무슨 내 계좌 보고 손절하래.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왜냐면 이게 현금은 즉 기회입니다. 네. 예, 다음 시장에 만약에 앞서 팀장님 얘기처럼 이제 반도체 쪽에 간다. 그러면 내 계좌에 어차피 지금 반도체가 계속 하다락하다 보니까 내가 물린 건 저기 위에 있어요. 네. 그러면은 같은 반도체라고 해도 좀 탄력적으로 가는 반도체가 네. 따로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그걸 통해서 따로 기회 요인들을 만들고 이거는 이제 회복하고 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계좌 돌아가기가 쉽거든요. 네. 그리고 내 계좌에 주가 움직이면서 빨간 게 있는 거랑 아, 파란 게 다를 것 같아요. 파란 게 마이너스 60%에서 50% 40% 오는 거랑 네. 보는 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액티브하게 보자거든요. 좀 빨간 게 있게 되면은 네. 맞아요. 그것도 되게 심리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주린이처럼 님이 이제 저희 이야기 들으면서 종목 선택이 주요하긴 하겠죠. 또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제 기다리면서도 이제 적절한 대응도 중요한데 또 종목도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이제 아까 팀장님께서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는 빼줬어요. 좀 뺐어요. 반도체랑 인터넷. 반도체랑 인터넷 인터넷. 말씀하신 네. 거고 네, 우리 그리고 대표님은 소재 에너지 말씀해 주셨던 강관 거고요. 이런 거 빼고 한번 또 얘기해 주시죠.
아 그거 빼고요. 그거부터 얘기하면 약간 손발 묶고. 왜냐면 오늘 그때 얘기하셨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워낙 좋았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랑 또 그때 뭐 솔직히 요즘 뭐 리튬에 또 이제 다들 네. 거의 뭐 올인하고 있더라고요. 포스코가 그래서 오르더라고요 세상에는 네. 그 큰 주식이 참. 그렇죠. 포스코홀딩스가 그런 주식이네요. 오늘 그래서 아웃을 많이 했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근데 그 기미는 좀 보이긴 했었거든요. 네. 그 한때 또 그 아르헨티나 암염호수에 그 들어간 네. 뭐 추정량 처음엔 또 그거 가지고 포스코가 급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리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치가 비슷해졌어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관심 있게 봐야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그러면 오늘 아까 보니까 이제 호주랑도 MOU 체결하고 있고 네. 이제 중국 배제하고 다 뭐 칠레, 볼리비아 이제 다 할 기세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미국 가서 우리 중국 거 없어? 그러니까 가서 쓰세요. 하기 쉬워졌죠. 그러니까 이쪽도 아마 그때 고민이 그것 때문에 양극재가들이 막 흔들렸다고 하게 네. 되면 지금은 다시 봐야죠. 여전히 쪽하고 좋다. 예, 네. 그리고 봐야 되는 건 맞는데 또 하나 저는 요즘에 그냥 시장에 할 것도 없고 해봐야 뭐 단타한다 그러면 뭐 예전에 한 5분의 1, 7분의 1밖에 못 하겠어요. 무섭잖아요. 무서워져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공부하고 뭐 네. 적중구조 쌓고 그 대표님 이거 진짜 죄송한데 네. 오늘 은행이 주가가 그래도 조금 괜찮았거든요. 그나마 조금. 네. 은행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은행주 진짜 싫어. 계속 얘기해 진심이 느껴졌어요. 진심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은행원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더 싫어하나 봅니다. 근데 은행주는 이제 지금은 금리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딱 멈춰 있잖아요. 네. 이제 다들 얘기할 게 이제 그러면 이제 부동산 꺾이면서 나오는 자산 건전성 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은행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못 가요. 네. 그러니까 이번엔 그냥 그래도 주가 많이 빠졌는데 실적은 비슷하다 보니까 뭐 배당 뭐 9% 주고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것 때문에 네. 그냥 채워놓자. 그러니까 통신주 사느니 은행주가 낫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런 정도만. 네. 저는 예, 은행주 오늘 왜 주가가 좀 그나마 좀 괜찮았을까요 혹시?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리포트가 몇 개 나왔어요. 네. 은행주 관련된 리포트가 어떻게 나왔어요? 새로 인이된 자료도 있고 그래가지고 배당 수익률 괜찮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해서 그런 이유였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나왔고 네. 타증권사에서도 이상하게 오늘 한 3개인가 4개가 나왔더라고요. 네. 긍정적인 쪽으로. 근데 그래서 배당주가 괜찮아요, 진짜 요즘에. 배당 수익률이 숫자로만 보면 엄청 엄청나죠. 높다라고 나와요. 네. 막. 예, 숫자로는. 예. 뭐 중소형 금융주주 같은 경우 10%도 나와요. 그렇죠. 네. 또 거기에 네. 배당을 그죠. 받으려고 네. 27일 날 네. 뭐 하나 이제 10% 확정 네. 주가는 12% 빠집니다. 배당락. 네. 아이고야. 그것도 배당은 아하. 4월 달에 나옵니다. 네. 아하. 회복하는데 서너 달 걸려요. 그러면 세금 내고 뭐 배당하고 나오면 거의 뭐 끝날 정도. 이러면 네. 이게 무슨 배당입니까? 사람 고생시키는 네. 그냥 고배당주도 안 좋아합니다. 저는. 네. 채팅창에서 돈또님이 배당에 속지 말자 이러시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좋아 보이시고. 그리고 그냥 지금은 계속 반도체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게임주도 그래도 그때 좀 바닥일 것 같다고 얘기하셨었는데 그러니까 게임은 어떤 것 같으세요? 게임주를 보는 거는 저는 딱 하나만 보거든요. 요즘에는. 그때 뭐 이것저것 보다가 펄어비스 갖고 있다가 20% 손절하고 나왔고요. 네, 그렇죠 뭐. 네. 저는 이 회사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블리자드,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 정도의 아. 그 정도의 개발 능력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번에 회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은, 우리 이거 컨텐츠만 좋으면 자신 있어라고 했던 중국에 가서 거의 좌절당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가서 좌절당했을 이유가 중국 정부가 너무 심하게 이거 과금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회사가 충격받아서 안 되겠어. 우리 좀 더 세밀하게 가자. 지금 회사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대표가 디테일한 거 다 체크한대요. 그래서 죽겠대요. 그래서 나오는데 만약에 지금 워렌 버핏이나 네. 아니면 지금 이제 11월 달에 오실 우리 빈살만 형님이나 네. 지금 게임을 좀 해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게임에 대한 좀 이 판단이 있으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 지분사입니다. 그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데 네. 지금 뭐 그냥 게임주는 다 하고 네. 있죠. 알겠습니다. 전 네오이즈만 봅니다 지금. 네. 네. 게임즈까지 이제 이야기 들어봤고 저희가 또 벌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끝날 시간이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분 한 30초 정도씩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남겨주시면 그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님부터요. 뭐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끝을 향해 가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거기 때문에 이때를 잘 버티시거나 아니면 잘 대응하셔서 다음에 진짜 끝에서의 흐름들을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조금 더 리스크 관리하고 현금 비중을 쌓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요? 현금 준비하시죠? 현금 준비. 어디 반전의 스토리 한번 써봅시다.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현금을 또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되죠. 오늘도 현금 내일 채굴, 현금 네, 채굴하면 열심히 됩니다. 예. 일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고 일단은 두 분과 여기서 인사하고 2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민수 대표님,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